진료 보시는 케이스 중에서 난치성 우울증이다 싶으신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좀 굉장히 많아요. 아까 이제 3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그 정도 혹은 그 이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난치성 우울증의 어떤 케이스가 많은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난치성 우울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난치성 우울증이란 문자 그대로 잘 치료되지 않는 우울증을 의미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치료 저항성 우울증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주요 우울장애를 가진 환자분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첫 번째로 사용이 권고되는 이 퍼스트라인의 항우울제 2종 이상을 충분한 기간 동안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호전이 충분하지 않은 환자분들을 이 치료 저항성 우울증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증상의 호전이 충분치 않다라는 거는 50% 이상의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를 뜻하고요. 그리고 충분 기간 동안 사용했다라는 거는 이거 역시 좀 정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는 허용되어 있는 용량까지 늘린 상태에서 4에서 6주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경우를 뜻합니다. 최근에는 이 치료 저항성 우울증에 대해서 이걸 다시 약물의 일부 반응이 있는 우울증, 약물의 반응이 없는 우울증, 여러 치료에도 효과가 없는 우울증, 그리고 모든 치료를 다 시도했는데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완전히 치료가 되지 않는 우울증, 이런 식으로 좀 나누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직까지 어떤 확립되어서 조금 공유되고 있는 그런 기준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 치료 저항성 우울증의 개념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주요 우울장애,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 중에 3분의 1 정도가 난치성 우울증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아마 좀 꽤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난치성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위험인자가 몇 가지 있어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치료 전에 그 우울증의 증상이 굉장히 심한 경우, 또 기간이 이렇게 오래된 경우일수록 난치성 우울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증상의 측면에서는 환청이라거나 망상이라거나 이런 증상을 이제 정신병적 증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증상이 동반된 경우에 좀 높을 수가 있고요. 또 자살 시도가 있었던 경우에도 난치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상의 발생 시점도 영향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 발병을 한 경우에는 이 난치성 우울증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아나 청소년의 우울증에 대해서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남성과 여성 중에서는 남성의 예후가 조금 더 좋지 않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이외에 또 어떤 다른 정신과적 질환이 함께 있는 경우에도 치료가 쉽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뭐 공황장애 같은 그런 불안장애 동반하는 경우도 있고, 알코올 같은 이런 물질 남용 같은 이제 질환을 공존해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해당할 수 있겠죠. 또 이 신체 질환에 의해서 우울증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에 잘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난치성 우울증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죠. 대표적으로 뭐 갑상선 질환이라든지 쿠싱 증후군 같은 내분비계 질환이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말 약에 대해서 좀 반응을 하지 않는데 이런 어떤 신체적인 사인들, 뭐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좀 살이 많이 찌신다든지 너무 무기력하다든지 이런 이제 어떤 의심할 만한 징후들이 있을 때 저희가 먼저 이제 신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진을 해보시자라고 권유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허경 선생님은 어떻게 좀 진료 보시는 케이스 중에서 난치성 우울증이다 싶으신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좀 굉장히 많아요. 아까 이제 3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그 정도 혹은 좀 그 이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난치성 우울증의 어떤 케이스가 많은 것 같은데, 이건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정신과 의사로 직접 보는 분들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꾸준히 보고 있는 분들은 사실 좀 잘 낫지 않아서 그런 분들 오랫동안 있잖아요. 좀 진료받고 계시는 분들. 실제로 치료가 좀 잘 돼서 좋아진 경우에는 오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물론 좋아졌으니까 이제 더 이상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서 이제 같이 종결을 딱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순간 좋아져서 그냥 안 오시다가 나중에
그때 좋아졌었는데 요즘에 음. 다시 힘들어서 왔다. 이런 경우들도 꽤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만큼 좀 난치성 우울증이 많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의학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치료 저항성 우울증의 기준이 좀 엄격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퍼스트라인 항우울제 2종 이상을 충분히 사용했을 때도 반응이 없는 경우에 이제 우리가 난치성이다, 치료 저항성이다 이렇게 판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런 케이스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치료가 안 되느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네. 네, 세 번째, 네 번째 뭐 약을 트라이를 했을 때 또 확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고 뒤쪽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다른 계통의 약이랑 병용을 했을 때 또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난치성의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이 기준에 따라서는 꽤 높은 3분의 1이라는 비율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거보다 많은 케이스가 좋아진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 기억 속에 정말 약을 많이 썼는데도 안 좋아진다라고 하셨던 분들을 떠올려 보면은 어린 시절에 발병을 했 경우, 그래서 굉장히 좀 오랫동안 병이 지속이 되다가 뒤늦게 성인기에 이제 병원을 찾게 되신 경우, 이런 경우에 조금 경과가 길고 오랫동안 좀 애를 먹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항우울제만으로 이제 치료가 잘 되지 않는 이런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약들을 같이 병용을 한다라는 말씀을 좀 전에 잠깐 드렸었는데요. 대표적인 게 저희가 진짜 자주 언급하는 이 아빌리파이 같은 항정신병 약물들입니다. 아빌리파이 외에도 세로켈, 자이프렉사 이런 이름의 약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사실 요즘에는 이 항우울제만 단독으로 쓰는 케이스보다 오히려 항정신병 약물을 처음부터 병용하는 케이스들이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에는 어떤 하나의 새로운 기준으로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런 어떤 뭐 약물의 조합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도 다수 존재를 합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이 항우울제를요, 기전이 다른 이제 약들로 2가지 이상을 중첩해서 사용을 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리튬이나 데파코트, 라미탈 같은 이런 기분 조절제라고 하는데요. 이런 약들을 보조 목적으로 투여를 해보기도 해요. 이외에 아예 항우울제를 끊고 항정신명 약물만 쓴다든지, 아니면 기분 조절제만 쓴다든지, 아니면 이제 기분 조절 향정신명 뭐 이렇게 쓴다든지 하는 경우도 간간히 존재를 하는데 이러면서 좋아지기도 하거든요. 이럴 때는 좀 미처 좀 생각하지 못했던 혹은 놓쳤던 양극성 장애, 조울증의 가능성이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케타민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이 에스케타민은 비교적 가장 최근에 개발이 돼서 현재 병원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항우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제 보시는 분들께는 스프라바토라는 상품명으로 조금 더 익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약은 다른 약들과 다르게 경구 복용이 아니라 코에 분무를 하는 나잘 스프레이의 형태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 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시 시점부터 이 치료 저항성 우울증에 대해서 적응증 인정을 받았을 정도로 기존의 약물로 해결되지 않았던 증상에 대해서 호전을 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병원에서 아직 스프라바토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데 허경 선생님은 이거 하고 계시죠? 네, 간간히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게 그 스프라바토를 실제로 좀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약값이 비쌉니다. 비싸죠. 네, 그리고 아직 급여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건강보험 적용을 아직 받지는 못한 약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좀 너무 힘들어서 이거 좀 해보시면 어떻겠냐라고 권유를 드려도 그런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시행을 못하는 분도 계시고, 혹은 이제 이런 치료가 있다는데 좀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물어봐 주시는데 이 적응증이 맞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치료 저항성 우울증,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후에 자살 사고가 있는 우울증에서 이제 사용이 되도록 이제 허용이 되었는데 그 이외의 케이스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사용이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좀 이 스프라바토를 사용을 했을 때 뭐 다는 아니지만 좀 드라마틱한 효과를 본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항우울제 같은 치료보다 확실히 좀 치료의 그 효과도 빨리 나타나고요. 근데 저는 좀 걱정을 했던 게 치료 효과가 그렇게 빨리 나타나니까 치료 효과가 또 금방 이제 사라지지 사라져버리니까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의외로 이게 그 사이클로 치료를 하다 보니까 꽤 좀 효과도 오래 지속이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비싸기는 하지만 정후증에 맞다면 좀 해볼 만한 그런 치료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비약물적 치료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ECT라고 부르는 이 전기경련 치료가 난치성 우울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기경련 치료라는 거는 사실 이제 이름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부감을 갖게 되시는 치료법 중 하나인데, 진짜 그대로 환자의 뇌에 특정 값의 전류를 흘려보내서 경련을 유도하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이 전기경련 치료가 갖는 이미지 자체가 그 영화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갈 새에서 나왔던 어떤 조금 비인간적인 그런 장면들 때문에 조금 더 안 좋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엄연히 이 치료 효과가 입증이 되어서 건강보험까지 적용을 받고 있는 그런 치료법이고, 현재도 상급병원에서는 종종 시행이 되고 있는 치료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 전기경련 치료가 처음 개발된 게 그 1930년대거든요. 당시에는 마취 없이 그대로 깨어있는 환자한테 이 전기 충격을 줬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마취과 의사가 모니터링하는 그런 상황에서 전신 마취를 하게 되고요. 세밀하게 이 주파수를 조절하면서 안전하게 시술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전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요. 최근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좀 보면은 뇌에 이제 여러 부위 간에 이제 이런 연결성이 있는데 그 연결성에 변화를 주면서 이 증상을 좋아지게 한다라는 게 입증이 되었죠. 아무래도 이 전신 마취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급에서만 이루어지는 치료고 의원급에서는 하기 힘든 거죠. 그 안에서도 또 치료 저항성 우울증 환자분에게만 시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대상자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좀 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치료 경험을 나눠주실 분들이 많이 없어서 또 이 치료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경우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저랑 이제 치료를 하시던 분들께 정말 이제 난치성이다 싶으신 분들께 이제 대학병원 진료를 권유를 드리면서 이 전기경련 치료를 좀 권한 적이 몇 차례 있는데 다들 좀 꺼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께는 꼭 이게 생각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일산병원에서 그 전기경련 치료를 꽤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제가 전공이 3년차 그때 일산병원을 꽤 오래 있으면서 그 전기경련 치료를 많이 참관을 했었는데 그때 보면은 확실히 그 난치성 우울증 환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되게 어떤 여러 신체 통증으로 너무 힘들어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 전기경련 치료를 하고 굉장히 빠르게 좋아지는 그런 경험들을 좀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일산병원에서 이 전기경련 치료를 했던 환자분 케이스가 생각이 나는데, 제 중년 여성분이었는데 네. 이제 완전히 카타토닉하다고 저희가 표현을 하죠. 움직이지도 않고 말씀도 거의 안 하시고 식사는 뭐 당연히 안 하시고 네. 하루 종일 그냥 가만히 누워 계실 정도로 중증의 우울증 환자분이셨는데, 치료를 한 후에 상당히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거동도 잘 하시고 말씀도 늘어나고 식사도 잘 챙겨서 하시고, 그래서 이제 퇴원 준비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효과적일 수 있다. 네, 그리고 생각보다 안전한 치료법이다 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